월터 아이작슨의 코드 브레이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다우드나와 장펑의 대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은 라이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전문 분야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장은 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장은 크리스퍼 캐스9 시스템의 필수 분자를 알아내는데 난항을 겪게 되며, 반대로 다우드나는 이 시스템을 인간의 세포 핵으로 들여보내느라 애를 먹는다. 먼저 이제 장펑의 이야기입니다. 시험관에서의 생화학 실험이라는 말에는 일종의 경멸이 담겨있다. 크리스퍼 캐스9이 시험관에서 DNA를 잘라낸 것을 보여주는 정도로는 유전자 편집 측면에서 발전이라 할 수 없어요. 진정한 유전자 편집 도구가 되려면 세포 안에서 DNA를 자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언제나 세포로 직접 작업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우드나의 이야기입니다. 펑은 모든 유전자와 크리스퍼 염기 배열을 포괄한 캐스9 시스템 전체를 사용해 세포 안에서 발현시켰습니다. 그들은 생화학 실험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던 거죠. 우리의 논문이 나올 때까지 그들은 뭐가 필요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말이 다 맞는다. 세포생물학과 생화학은 서로를 보완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펑이 다우드나의 이 논문을 보고 이 구조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거고, 그거를 인간 세포의 안에서 그 기술을 발현시키는 데 있어서는 장펑이 좀 더 앞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포생물학이 그의 전문 분야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크리스퍼 기술을, 이 캐스9과 관련된 이 크리스퍼 캐스9 시스템을 인간에게 누가 먼저 적용시키느냐에 관련돼서 경주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경주에서 가장 먼저 도달하는 것은 장펑과 처치라는 교수입니다. 사실상 처치와 장은 크리스퍼 캐스9을 변형해 인간 세포에서 기능하게 만드는 경합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 두 논문은 동료들의 심사를 거쳐 같은 날 채택되었고 2013년 1월 3일 동시에 온라인에 게재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었죠. 왜냐면 이 장펑이 처치 밑에서 이제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처치 밑에서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처치가 지도교수로 있었던 그 제자 한 명을 장펑이 데리고선 이 연구를 하게 됐는데 처치가 그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왜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싸움이 있었던 거죠. 근데 장펑은 내가 얘기를 했는데 아마 졸려서 당신이 못 들었을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논문이 1월 3일 날 온라인에 게재되었고, 1월 3일 이라이프라는 곳에서 다우드나의 논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우드나는 마음껏 자축할 수 없었다. 결국에 이 다우드나의 논문이 이라이프에 게재된 것은 2013년 1월 29일 이었던 거죠. 그리고 크리스퍼 캐스9이 인간 세포에서 작동함을 밝혀낸 네 번째 논문이 출간이 됩니다. 한국기초과학연구원의 김진수 연구팀이 쓴 논문이었죠. 그래서 다우드나는 늦었지만 우리가 논문을 내보내는 그 의미는 이 기술을 인간에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기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퍼 캐스9으로 동물세포의 게놈을 편집한 5편의 논문이 모두 2013년 1월에 나왔다는 사실은 일단 시험관에서 이 시스템의 작동이 확인된 이상 동물세포에 적용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장의 주장처럼 그것이 어려운 과정이었던, 아니면 다우드나의 주장처럼 당연한 수순이었든 쉽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RNA 분자를 사용해 특정 유전자를 수정할 수 있게 된 것은 인류에게 새로운 시대를 향한 진일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이제 이 장펑의 이 논문을 제가 한번 이 구글 스칼라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엄청나죠? 15,291회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도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다우드나 장펑, 샤르팡디에가 각각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샤르팡디에의 회사는 크리스퍼 테라퓨틱이라는 회사고, 시가총액이 현재
40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펑이랑 사실 다우드나가 같이 회사를 세우게 되는데요. 여기서 다우드나가 배신감을 느껴서 떠나게 되죠. 그 회사가 에디타스 메디슨이라는 회사고 현재 6억 달러 정도의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고 그 이후에 또 장펑은 데이비드 류 케이스장과 함께 빔 테라피틱스라는 회사를 세워서 지금 또 시가총액이 30억 달러에 이릅니다. 다우드나는 따로 이제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 인텔리아 테라피틱스라는 회사를 세워서 이게 시가총액이 현재 32억 정도가 됩니다. 32억 불이죠. 그러니까 달러. 다우드나 손테이머, 마라피니, 하워비치 등이 이제 관여를 했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주가가 나와 있는데 이 상가모라는 회사는 이제 1세대 기술을 활용한 회사고 아까 ZFN이었죠. 그게 이제 회색으로 가장 이제 높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셀렉틱스가 분홍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이 회사는 2세대인 탈렌을 이용한 회사고 이제 나머지 밑에 이제 크리스퍼, 에디타스, 인텔리아, 빔 등의 회사의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드너는 자신이 크리스퍼 캐스9의 동등한 공동 발견자라 여긴 반면 이 샤르팡티에는 프로젝트 막바지에 자기가 다우드너를 끌어들였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샤르팡티에와 이 다우드너의 약간 이 냉랭한 기류가 있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우드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샤르팡티에의 최근 강연이나 슬라이드를 보면 마치 우리가 공동 연구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트레이스 RNA의 중요성을 알았다는 듯 얘기하라는 변호사의 지시를 받은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들이 각각의 회사를 운영하거나 혹은 설립에 관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이득이 걸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인 그런 지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책의 뉘앙스를 보면 월터 아이작스는 아마도 샤르팡티에는 이들이 공동 연구를 하기 전에는 아마도 트레이스 RNA의 중요성을 잘 몰랐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뉘앙스를 풍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다우드너 연구팀과 이 장펑의 특허 분쟁이 7년간 이어지게 됩니다. 다우드너 연구팀은 박테리아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지만 특허 출원 당시에 모든 생물에 적용될 수 있다고 기술을 했고 인체에 해당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여러 단계를 상세히 설명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장펑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특허 출원은 인간 세포에서 캐스9의 표적 DNA를 인지에 결합하는 데 필요한 특징을 기술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이 7년간 싸우게 되는데 사실 이 둘은 텍사스 인스트루먼츠의 제킬비와 인텔의 로버트 노이스가 했던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킬비와 노이스는 5년의 다툼 끝에 서로에게 교차 라이선스를 허용하고 로열티를 쪼개어 마이크로칩에 대한 특허권을 나누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마이크로칩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새로운 기술의 시대를 정의하게 되었다. 크리스퍼 경쟁자들과는 달리 노이스와 킬비는 사업하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격언을 충실히 따랐던 셈이다. 역마차를 다 털 때까지는 수익 배분 문제로 싸우지 말 것. 그리고 최근의 기사 3월달의 기사를 보면 이 다우드너죠. 유전자 가위 노벨상 수상자 7년의 특허 소송에서 패배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특허 분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와 관련된 나중에 나오는 제품들의 로열티를 누가 받느냐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특허 분쟁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특허 소송에서 패배했다라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체세포 편집, 요거는 이제 가장 흔하고 환영받는 크리스퍼 활용이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크리스퍼로 환자의 체세포 일부를 편집하되 자손에게는 유전되지 않는 선에서 변화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흑인들, 아프리카 미국인들이 많이 겪는 질병인데요. 겸상적혈구 빈혈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상적인 헤모글로빈 단백질은 매끄러운 적혈구를 만들어서 혈관을 타고 쉽게
이동해서 몸의 구석구석에 산소를 운반하는데 뒤틀린 헤모글로빈 단백질은 긴 섬유를 형성해 적혈구를 남 모양으로 일그러뜨리게 되고 산소가 조직과 기관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고 환자 대부분은 50세가 되기 전에 사망한다. 혈액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한 다음 크리스퍼를 사용해 원래는 태아 시기에만 생성되는 특정 혈액세포의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혈액세포는 건강한 헤모글로빈을 생산하므로 수정된 유전자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환자는 스스로 좋은 혈액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경우가 이제 크리스퍼 기술을 활용하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설령 치료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환자 개인에게만 재앙일 뿐 종 전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생식세포를 편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가는 겁니다.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는 거죠. 환자 개인의 특정 세포에만 영향을 주는 체세포 편집과 의학적, 도덕적으로 완전히 다른 영역에 속했다. 생식세포란 과학자들로서는 넘고 싶지 않은 일종의 레드라인이었다. 그래서 이제 나파회의라는 것이 열리게 되는데 이 회의에서 크리스퍼 기술로 체세포 내에서 자손에 유전되지 않을 편집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다만 생식계열 편집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게 되고 이 유전자 편집 전체에 대한 반발을 막기 위해서 우선 생식계열 편집만이라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전략상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리고 제1차 인간게놈 편집 국제회의라는 것이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2017년 2월에 최종 보고서를 내게 되고 여기에서 위원회는 이 생식세포 편집에 대한 금지나 모라토리움에 대한 요구를 담지 않았다. 대신 생식계열 편집이 허용되기 전에 충족되어야 할 기준들을 제시했는데 합리적인 대안의 부재, 심각한 질병 및 상태의 예방, 그리고 미래에도 극복할 가능성이 없으리라 여겨지는 몇 가지 다른 사항들이 이에 속했다. 근데 중국에서 이 합리적인 대안이 존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레드라인을 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장펑이 굉장히 어리거든요. 81년생인데 그거보다 더 어린 허젠쿠이라는 이제 학자가 이 크리스퍼 아기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아기들이 태어나고 네이처의 논문이 게재되기를 기대하며 비밀로 하려고 애썼지만 이 폭발력이 너무나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허젠쿠이가 홍콩에서 열릴 제2차 인간게놈 편집 국제회의에 도착하기 직전에 크리스퍼 아기 뉴스가 터졌다. 사흘 뒤면 홍콩에서 500명의 과학자와 정책 입안자들이 참석하는 이 국제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타이밍이 기막혔던 거죠. 이 100명 이상의 중국 과학계 석학들은 이 허젠쿠이를 비난합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직접 실험한 것은 정신나간 행동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 중국 과학의 세계적인 위신을 실추하고 과학 발전에 큰 타격을 주었다. 그리고 허젠쿠이의 발표가 나고 나서 볼티모어라는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허젠쿠이의 행동이 무책임하고 은밀했을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 에이즈 환자들이 아기를 낳는 데 있어서 그 아기가 에이즈에 걸리지 않게끔 유전자 조작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아기를 출산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방법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 이 아기가 에이즈에 걸리지 않게 예방하는 그런 기술들이 존재를 했었고 따라서 이것은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굳이 했다. 레드라인을 넘었다. 그리고 이 책에서의 뉘앙스를 보면 이 허젠쿠이라는 젊은 과학자가 공명심에 불타서 그냥 순진하게 그냥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그래서 이 숙고하지 않고 사고를 터뜨렸다 이런 뉘앙스가 강합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리스퍼 연구자들 다우드나를 비롯해서 이 연구자들이 양가적인 감정을 갖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완전히 이 기술이 이 생식세포 편집과 관련된 기술이 완전히 막히지 않기를 바라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금단의 열매를 먹는 것은 아닌가
레드라인을 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감정을 가지면서 양쪽으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라토리엄이라던가 뭔가 금지라던가 이런 확실한 행동을 취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크리스퍼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윤리적인 문제도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질병을 치료하는 데만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월드컵이 한참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호나우두와 같이 뛰어난 신체 기능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그런 아기들을 만들어낼 것이냐 출산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 그렇게 됐을 때 그 기능을 향상시켰을 때 이 불평등에 관한 문제들도 발생할 수가 있게 되고 이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그러면 크리스퍼 관련된 특허를 완전히 자유롭게 풀어서 그것에 대한 불평등을 좀 낮추자. 대신에 과학기술의 발전은 그 특허를 풀므로써 과학기술의 발전을 좀 늦출 수는 있지만 그것이 더 좋은 방향이다. 라는 왓슨의 주장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윤리적인 문제에 관한 결론이 쉽게 나지 않는 그런 이슈들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